우리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영상 매체인 영화. 오늘날 영화는 감동과 선동, 각성과 환상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현대인의 문화적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영화를 매개로 우리는 철학과 역사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자연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사유해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삶과 사유, 자연과 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이끌어내는 매체인 영화. 가상 속에서 삶의 지혜를 길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영화로 생각하기에서 영화와 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영화로 생각하기 첫 번째 시간인 영화와 사유의 강의를 맡은 한길석입니다. 영화라는 매체는 현대인에게 굉장히 친근한 매체죠. 영화가 시작할 때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기로 합시다. 일단 극장에 들어서면 온통 암흑천지가 됩니다. 등불이 다 꺼지고 사람들은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소음을 다 그치죠. 부시럭대는 소음들을 다 그치고요. 온통 신경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빛의 향연, 영사막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영사막에 집중을 하는데요. 이 영사막에 집중을 하는 그 경건한 마음가짐은 마치 선사시대인들이 그 겨울밤 우주에 펼쳐지는 별빛의 재전을 살펴보면서 가졌던 동경과 경탄의 마음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천공의 별빛 대신에 이 인공의 빛의 향연에 계속적으로 그 집중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화의 매력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화의 매력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닌 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살펴보게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삶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현대인들에게 그 선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영화의 그 진리성, 그리고 가상성이라는 차원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영화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분석적인 읽기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화 이미지 속에서 그 얻는 경험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영화의 한 장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1895년 파리의 한 카페에서 공개됐던 시오타역에 도착하는 기차입니다. 리미에르 형제가 만든 이 작품은요, 당시 관객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파리의 그랑 카페에서 선보인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자신들에게 기차가 돌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차를 피하기 위해서 카페를 뛰쳐나가는 소동을 벌이곤 했습니다. 이처럼 영화는 그것이 지닌 사실적 가상성에 대한 관객들의 경탄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경탄은 오늘날의 관객들에게도 여전한데요. 그러나 이러한 경탄에 대해서 고대 힐랍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다지 곱지 않은 시선을 던졌을 것입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예술은 사실세계에 대한 모방에 불과합니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세계는 진짜 세계인 이데아 세계의 가상에 불과하죠. 근데 그 가상세계를, 가상적인 사실세계를 예술인들은 예술작품을 통해서 다시 모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관점에 따르면 현실세계는 이데아 세계를 모방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예술작품은 다시 그 현실세계를 모방을 하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술작품 자체는 플라톤의 관점에서 본다면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영화라는 예술은 하나의 가상의 농간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가상의 농간은 카메라에 의해서 장면이 여러 가지로 채록이 되고 편집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왜곡된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편집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자연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재구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경험을 하도록 만들죠. 교차 편집을 통해서 우리는 상이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두 사건을 동시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동시성과 공간의 상이성을 중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을 제공하는 셈이죠. 이중 노출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들의 중첩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태에 대한 환상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로 영화 이미지를 통해서 이중 노출이라는 그러한 측면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서 세포의 세계로, 선사시대에서 미래의 세계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영화 이미지는 사회적 갈등의 폭발뿐만 아니라 내적인 심리의 주관적인 상태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인 현실을 충실히 담아낸다라는 영화 이미지의 경륜을 넘어섬으로써 가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화 이미지가 현실이라는 가상을 충실히 모방할 수도 없는 것이 된다면, 즉 현실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마음대로 조작하고 왜곡하는 매체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영화라는 매체, 영화라는 예술과 참된 삶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이러한 영화라는 가상의 노름에 플라톤의 충고와는 달리 푹 빠져 있죠. 더 나아가서 현대인들은 영화를 감상하면서 어떤 진리의 국면을 발견했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감동을 발견해냈다고, 체록해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영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한낱 가상의 그 모방에 불과한, 현실 세계의 모방에 불과한 이 가상성을 넘어선 진리의 길을 현대인들은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영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 속에서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것이란 변화하지 않는 것이죠. 변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삶은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해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획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소멸이라는 운명을 벗어나서 영혼의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근데 참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추상 능력입니다. 추상화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추려내는 그런 능력이죠. 예를 들어서 구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구름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죠. 뭉게구름, 깃털구름 등등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름은 변화무쌍하게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변화무쌍한 구름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공통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공통된 것은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유를 통해서 그것을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추상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상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형태들의 개별적인 특성들을 버리고 그 속에 담겨진 불변의 공통성을 뽑아내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하는 활동, 즉 사유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추상적 사유활동이라는 것은 사태의 개별적인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그것의 대강을 잡아서 변치 않는 관념으로 추려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개념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고대 서구인들에게 아름다움이란 대체로 참된 암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 즉 우주의 아름다움은 꽃잎들의 조화로운 배열에서 기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주, 코스모스의 조화로운 모습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우주의 조화로운 질서를 알아낸 나의 사유 또한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삶을 추구하는 삶, 이러한 삶은 관조적 삶이라고도 이야기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삶은 진리를 관조하면서 미적 즐거움을 향유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를 추구하는 예술 활동 또한 이 진리의 국면을 담아내야 했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술적 아름다움은 기하학적인 질서에 의해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15,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하학적인 질서나 법칙 하에서 현상세계를 한번 예술적으로 재현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하학적 질서는 현상세계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구성된 예술작품 또한 진리의 국면을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빈치나 푸센과 같은 사람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플라톤처럼 예술이 변화하는 현상세계를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사유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죠. 여기서는 진리의 국면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술은 감각적 쾌감을 선사하는 저속한 활동이 아니라 진리의 국면을 포함하고 있는 관조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술을 과학적이고도 이성적인 사유과정을 거쳐서 객관세계를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본다면 영화만큼 이 작업에 적합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과학적 사고와 기술의 집약으로 태어난 그러한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고전주의 예술관이 추구하는 객관세계의 정밀한 재현이라는 측면을 지니기도 하지만 사태의 객관적인 모습을 왜곡시킨다라는 그런 측면도 지니죠. 이 사태의 왜곡은 주관적인 심리 상태나 사고 구조를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인 이미지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왜곡과 조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현실세계의 시공간성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 현실을 마음대로 왜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를 한낱 거짓된 꿈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진 않죠. 그것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 아름다움은 참된 삶의 차원을 함축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물론 이때의 참된 삶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삶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발견하는 삶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삶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로서의 진리, 그리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여된 의미로서의 진리의 차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습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세계의 모습은 기하학적으로 실측된 형태로 경험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하나의 주관적인 의미로 의미 부여하거나 의미의 어떤 측면이 발견되는 형태로 경험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영화는 인생사의 흐름을 현실 세계의 모습과 같게 객관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내재한 의미를 새롭게 드러내도록 권유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영화 이미지는 단편적인 이미지들 간의 충돌을 경험하도록 만드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1986년에 만든 영화 블루벨벳. 이 영화는 평범함 속에 깃든 공포와 타락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저항을 괴이하게 묘사하고 있다. 평화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미국의 소도시. 방학 중 집에 들른 대학생 제프리가 블루벨벳을 노래하는 매력적인 여가수 도로시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후 겪게 되는
소름 끼치는 공포와 평범한 일상의 이면에 숨겨진 광기를 잘 표현해내고 있다. 허무주의의 거장으로 불리는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이 발표한 영화 욕망. 1967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사태에 대한 객관적 포착이라는 사진적 진실이 무력한 것임을 절감하는 한 사진작가의 혼란스러운 의식의 경험을 객관적 카메라의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영화는 이처럼 객관과 주관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우리는 다양한 그러한 차원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적인 탐구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텍스트 분석으로서의 영화라는 차원에서 이 분석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화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능동적인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능동적인 노력들은 영화를 텍스트로서 분석하는 자세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화를 이루고 있는 형식적인 요소와 내용적인 요소를 분석적인 측면에서 파악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의 형식적인 요소들은 영화 이미지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활용된 다양한 외적인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이 형식적인 요소는 크게 시각적인 요소와 음향적인 요소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적인 요소는 이야기의 주제, 성격, 특색 등에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즉, 극의 구성은 잘 짜여져 있는지, 주제 및 의도는 명확하고 심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내용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 평가할 경우 1차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이 조화롭게 구사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는 영화를 분석적으로 읽는 작업이고요. 영화에 대해 다면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 읽기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분석적 탐구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영화는 이러한 형식적 요소들과 내용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화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이미 친숙한 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그러한 친숙한 매체의 문법을 체화하셨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형식적 요소들 중에서 촬영 그림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쇼트라는 것은 카메라가 촬영을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 프레임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쇼트의 종류는 크기별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익스트림 롱샷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로 거대한 장면들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데 활용되는 그러한 쇼트입니다. 전쟁이나 거대한 자연 등의 장쾌함을 묘사할 때 활용되는 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클로즈업 쇼트는 세밀함을 묘사할 때 이용됩니다. 즉, 영화 배우들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할 때 이러한 클로즈업 샷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로즈업 쇼트는 세밀한 묘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각 쇼트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연출자는 자신의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쇼트를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클로즈업 쇼트는 사태의 어떤 주관적이고 내적인 상황들을 묘사하기도 하죠.
지금 이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주인공의 그러한 모습을 클로즈업 숏으로 잡아냄으로써 관객들은 이 여주인공의 심리적 상태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딥 포커스는 초점의 길이가 굉장히 초점의 심도가 굉장히 깊은 쇼트를 의미합니다.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체적인 초점은 앞에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에서부터 저쪽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초점이 비교적 선명하게 잡혀 있는 그러한 쇼트를 의미합니다. 즉, 피사계의 심도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이죠. 전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초점과 후경에 나와 있는 초점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점을 사용하는 이유는 영화의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지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이 프레임 안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쇼트를 내용적 맥락에 따라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촬영 각도의 측면에서 본다면요, 높은 각도에서 촬영을 했을 때 피사체는 사소하고 위축되게 보입니다. 낮은 각도에서 촬영을 했을 때는 그 반대의 의미를 함축하기도 하죠. 조명은 영화의 주제나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형식적 요소인데요. 조명의 명암이라든가 그리고 명암의 강렬한 대비에 의해서 그 상황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관객들에게 그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출자는 쇼트, 각도, 조명들의 그 다양한 형식적인 요소를 혼합해서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관습적인 의미들이 어떤 법칙적으로 이렇게 활용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들은 반대의 의미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장센이라는 그런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미장센이라는 것은 영화에서는 프레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의 모든 요소들을 감독이 자유롭게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레임 안에는 배우의 동작, 그리고 소품, 의상 등등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 시각적인 요소를 감독은 효과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시각적인 요소를 한 프레임 안에 잘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레임을 구성하는 방식을 미장센이라고 하죠. 미장센은 감독들이 자신의 개성과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장센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감독, 즉 연출자의 독특한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장센은 구도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관습적으로 활용되는 구도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자형 구도는 굉장히 우아하고 여성적인 구도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각 구도는 인물들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피사체를 3, 5, 7과 같은 홀수 단위로 배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반대로 2, 4, 6 단위의 짝수로 피사체를 배열하게 되면 조화롭고 고정된 그러한 구도의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죠. 원형 구도는 굉장히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조화, 협력, 공동체적인 통일, 포용력 등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맥락에 따라서 배타적인 야합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럼 이런 구도가 실제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워쇼스키 형제가 연출한 초대형 SF 액션물인 매트릭스. 이 영화에서 주인공 네오가 모피어스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구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모피어스의 응접실에 가기 위해 네오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장면은 나선형 구도로 묘사되었다. 이런 구도는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는 네오의 불안과 혼돈,
위기감을 암시한다. 계단이라는 장소는 불안을 가중시키며 상승의 방향은 관객과 내우의 심리를 고조시킨다. 이 구도는 응접실에서 2명으로 이루어진 수평 구도로 바뀐다. 이 장면의 수평 구도는 대립, 갈림길, 운명을 건 선택을 앞에 둔 이에 불안과 혼돈 등으로 해석된다. 이제 영화의 형식적 요소들 중에서요, 편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은 필름 조각을 이어붙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편집을 할 때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영화의 장면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장면 연결을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주제 등등의 인과성을 깨뜨리지 않도록 연결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건과 의미 등의 관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양한 편집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가 있는데요. 길게 촬영된 장면을 완만하게 연결을 시키면은요, 굉장히 유장한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짧게 촬영된 장면을 이으면 급속한 리듬감을 얻게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을 교차해서 편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들을 굉장히 잘 활용함으로써 수많은 영화의 감독들은 관객들에게 자신의 그 특징들과 스타일을 선사하기도 하죠. 편집 기술의 발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미국의 영화 감독 그리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피스는 가장 중요한 편집 개념인 연속 편집 개념을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연속 편집이라는 것은 사건의 행위를 전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편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편집 방식은 관객들에게 장면의 논리적 인과성을 납득시키면서 굉장히 적은 경비와 적은 시간으로 집약적으로 사건을 관객들에게 전달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리피스적인 그러한 편집 방식은 연결이라는 동작의 연결이라는 그리고 사건의 인과적인 흐름이라는 그러한 자연적 연결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집 방식입니다. 이 편집 방식에 거부했던 이 편집 방식을 부정을 하면서 새로운 창조적인 편집 방식으로 이행했던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에이젠 슈제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이젠 슈제인은 변증법이라는 그러한 철학이론의 기초에서 자신의 독특한 편집 방식을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쇼트와 쇼트 간의 부드러운 연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쇼트와 쇼트 그리고 쇼트 내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충돌을 하는 그러한 측면들을 강조하는 편집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에이젠 슈제인의 그 충돌 몽따주라고 하는데요. 이것을요. 이 충돌 몽따주에서 충돌의 요소들은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쇼트의 크기별로 충돌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길이별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운동의 방향이 충돌하면서 충돌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의 대조, 수평과 수직의 구도를 대비하면서 쇼트를 연결하면 충돌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에이젠 슈제인의 몽타주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이젠 슈제인은 충돌하는 쇼트들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키고 그 의미를 관객이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했다. 에이젠 슈제인이 1925년에 완성한 영화인 파업에서는 시위 군중이 학살당하는 쇼트와 소가 도살당하는 쇼트를 연결해 인간 도살의 현장임을 은유한다. 같은 해인 1925년에 연출한 작품인 전함 포템킨. 최고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이 영화에서도 몽따주 기법이 빛을 발하고 있다.
포템킨호에서 한포 사격하는 장면과 돌로 조각한 사자상의 교차 편집 장면, 세 마리 사자 동상의 연결은 돌마저도 분노한다는 의미를 연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제 영화의 형식적 요소 중 음향이라는 차원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음향은 사운드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에는 세 가지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이펙트, 음향 효과라는 것이고, 그리고 음악, 마지막으로 말이 되겠습니다. 음향은 영상의 편집 및 미장센과 합치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자아냅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음향은 긴장감을 고조하고요. 그리고 낮은 음향은 엄숙함, 그리고 신비감 등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음향의 크기, 속도도 심리적 효과와 연결돼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음향은 프레임 안에서 위치하기도 하지만 프레임 밖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프레임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틈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향이 영상 밖에 위치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존재의 그 어떤 두려운 등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러한 보이지 않는 미지의 존재가 우리 주변 세계에 편재하고 있다는, 여기저기에 있다는, 존재한다는 그러한 측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음향의 편집을 통해서 심리 세계의 이동을 활용하기도 하죠. 죽음을 선고받은 주인공의 감당 못할 충격은 음향을 통해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사형 선고의 순간에 모든 음향을 소거해서 정적에 감돌게 하면 관객은 충격을 받은 주인공의 그 내적 심리 세계로 진입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변 음향을 집어넣게 되면 주인공과 관객은 주관 세계에서 벗어나서 외적인 세계로 급격하게 이동을 하게 되죠. 음악이라는 차원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영화 음악은 심리적인 고조, 주제의 전달, 개그 및 성격의 암시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말은 독백과 대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독백은 회고적인 차원에서 제기되기도 하고요. 전지적인 그러한 목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공의 상황을 성찰해보는 목소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독백적 대사를 굉장히 잘 활용했던 감독은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복수 3부작에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매끄러운 해설적 화자의 기능들이 잘 나타나면서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희극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내용적 차원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용적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극의 구성이 잘 되었는가, 잘 짜여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플롯이라는 그러한 측면을 검토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줄거리와 플롯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중심 줄거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왕의 남자와 같은 거죠. 왕의 남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왕의 남자의 중심 줄거리는 연인 관계의 남사당패의 두 남자가 임금의 광대 노릇을 하다가 파멸한다라는 식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심 줄거리를 시간적인 순으로 구성을 하는가, 아니면은 각 주인공의 다양한 시점이나 목격담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가에 따라서 플롯의 전개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플롯의 구조를 한번 검토해 봄으로써 잘 짜여졌는지 짜여져 있지 않은지를 한번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와 의도라는 그러한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주제라는 것은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극의 어떤 궁극적인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가 단순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복합적인 관점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영화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르라는 차원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장르라는 것은 소재와 주제상의 관심이나 인물 묘사, 플롯 공식, 그리고 시각적인 배경 등이 유사해서 특정 묶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영화들을 의미하죠. 흔히들 예를 들자면 장르에는 갱영화, 서부영화, 뮤지컬, 전쟁영화 등등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각 장르 영화에는 특정한 스타일과 주제의식 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르의 관습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감독들이 어떤 웰메이드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르의 법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혼종돼서 뒤섞여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르의 혼종과 변형은 관객들의 기대치에 의해서, 그리고 영화 자본이 요구하는 바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이데올로기 압박에 의해서 변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르의 혼종이 뒤섞여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르가 뒤섞인 그러한 영화의 예로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단 SF 영화긴 합니다만 탐정 수사극이라는 그러한 장르가 합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도요. 여러 가지 장르가 혼종돼서 참조돼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영화는 갱영화, 범죄 스릴러를 뼈대로 해가지고요. 서부극 스타일로 주조했던 그러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화를 텍스트로서 분석해보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영화를 하나의 매체로서 경험하는 차원에 대한 성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선사하는 이미지의 경험은 다른 예술 양식이 제공하는 그런 경험과는 좀 상이합니다. 영화 이미지는 굉장히 다중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죠. 고전 회화를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고전 회화의 시점은 굉장히 고정되어 있죠. 투시원근법이라는 그러한 시점에 의해서 고전 회화는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투시원근법은 어떤 중심적인 그러한 시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화 이미지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연결되고 그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고정된 시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영화 이미지의 그 시점 변화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고 사물을 이미지화하는데, 표상화하는 그런 경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단번에 보고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외부 대상을 어떤 단일한 시점에서 포착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를 하나의 시점을 가지고, 고정된 시점을 가지고 단번에 그를 파악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그의 눈썹, 코로 계속적으로 이동해 나가죠. 이렇게 더듬고 만지는 과정 속에서 그에 대한 이미지는 매번 상이하게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이 다양한 시점에서 종합된 이미지를 우리는 통합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그 사람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로 구현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화도 인간이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대로 이미지를 담아내 나가고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카메라는 우리의 눈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지속적으로 나열해 나가죠. 단편적인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파편적인 단편들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은 1대1 대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혼합되고 뒤섞임으로써 다층적이고 동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집된 이야기 또한 이러한 파편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제공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에 의해서 해석된 영화의 이야기라는 것은 단일한 관점이나 맥락에 의해서 주조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체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 이미지에 대한 경험은 어떤 지배권, 어떤 관점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시점은 끊임없이 분산되고요. 이미지는 단속적이고 단편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쇼트와 쇼트, 소리와 소리 사이에는 계속적인 충돌과 단절, 불연속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 즉 연속 편집 등으로 이러한 단절과 불연속의 틈을 메우지만 단절과 불연속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영화에서 관객들은 이러한 단절과 그 불연속의 틈을 적극적인 수용의 차원에서 한번 메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이러한 영화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경험은 중심적인 연결고리에 구애받지 않을 때 굉장히 창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작업을 브릭콜라주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브릭콜라주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잡동사니들을 조합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기존에 없던 사건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어떤 선행기획이라는 것이 없죠. 목적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완성된 것도 상당히 잠정적인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의미 없는 조각들의 결합이라는 그러한 운명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 조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합 조직체마저도 그것이 일정한 중심적 의미, 고정된 의미를 확보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화 이미지라는 것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의 재미있는 유희, 그 자체로만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지하게 영화를 본다라는 것은 그 영화가 담고자 하는 삶의 측면을 인식하도록 노력하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브릭콜라주와 같은 자유로운 이미지 조합들의 유희의 연락에 빠져들지 않고 삶의 그러한 의미의 측면을 진중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와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삶의 편린들을 기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편린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잘 기원했느냐에 따라서 영화를 잘 해석하느냐, 이해하느냐, 또는 비판적으로 숙고했느냐라는 것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헛것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의 이미지들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감상 속에서 실제적인 의미로, 진리의 어떤 측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영화와 사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